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전날 긴축 행보를 강화하며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24% 하락한 22,359.23의 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30% 내린 2,500.60에 나스닥 지수는 0.52% 하락한 6,422.6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8월 중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0.4% 상승한 128.8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는 0.2% 상승이었습니다. 7월 기록은 0.3% 상승이었고 6월 기록은 0.6% 상승이었습니다. 지난 16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로 대폭 늘어났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만 3천 명 감소한 25만 9천 명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31만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보다 배럴당 0.3% 하락한 $50 55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들은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산유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감산 합의 효과와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주가가 1.7% 빠진 데다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커진 것이 지수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인데요. 그간 사상 최고치 흐름을 보인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빠졌고 어제 국내 증시 어땠는지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탈환한 이후로 지금 3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에 올라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올랐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24% 하락한 2,40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1%대 하락하면서 662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향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9월 22일 금요일 출정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어제 미국이 본격적인 양적 긴축을 가시화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우리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결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달부터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라고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기준금리 역시 연내 올린다는 입장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셈법 또한 복잡해졌다라는 뉴스가 밤사이 쏟아졌었는데요. 박사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저께 새벽 미국 FOMC, 그러니까 연방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위원회에서 그 자산
축소하겠다. 연방은행의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이것은 어쨌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 연방은행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통화를 찍어내는 방법으로 조폐공사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시중의 기업들의 채권이나 국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통화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와서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해서 양적 완화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7년 10월부터는 이제는 그 양적 축소, 이제는 자산을 줄여가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가가 미국의 양적 완화에 힘입어서 전 세계 주가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이 같은 정책적 전환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세계의 금융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월 달에 100억 달러를 줄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연준의 자산이 4조 5천억 달러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9천억 달러에서 정확하게 5배가 늘어났는데 그 4,500억 달러에 비해서 9월 달에, 10월 달에 100억 달러 줄인다. 이것은 굉장히 미미할 숫자가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놀라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을 매달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달간은 월 100억 달러지만 4개월째 되는 때부터는 그것을 300억 달러로 늘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늘려간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얼마까지 줄일 것인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약 2조 달러 될 때까지는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4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가 되려면 2조 5천억 달러를 줄여야 됩니다.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자산 규모가 9천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줄이는 규모가 그 당시에 무려 3배 2조 5천억 달러가 줄어들 때 세계 경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것이고요. 예. 이에 따라서 지금 한국은행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우리 속담에 앞으로 가자니 태산이 맞고 있고 뒤로 가자니 숭산이 맞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걸 한자말로 하면 진퇴양난이죠.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죠. 너무 지금 금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과열이고 또 가계부채도 늘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리자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차인데 지금 미국이 그 자산을 축소하게 되면 금리는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12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은 그것은 기준금리인데 미국 연준이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연준의 자산 축소만으로도 미국의 채권금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금리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현재 미국이 1.0에서 1.25%거든요. 우리나라는 1.25%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0.25%포인트로 살짝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연준이 현재 예상대로 0.2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12월 달부터는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금리가 역전이 되면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자산, 주식 투자 자금이라든지 기업 투자 자금 이런 쪽 입장에서는 한국의 금리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 그러면 back to the United States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이것을 갖다 이제 경제학에서는 테이프 텐트럼 또는 긴축 발작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정시가 크게 패닉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무조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금리를 올리면 우리 경기도 나빠지만 당장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단기 순이익이 떨어집니다.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면 배당도 떨어지게 되고 기업의 수지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의 수지가 나빠지면 그것 또한 외국인 투자 자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떠나야 될 요인이 된다 말이죠. 금리를 올려도 나쁘고 내려도 나쁜 그래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예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초이노믹스, 그동안 금리를 너무 내렸다 하는 이런 이제 후회와 반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주열 총재가 취임할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0%였는데 계속 내려서 1.25%로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정책적 수단이 그만큼 없어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8월 달에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증가액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 바람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IMF 위기 이후에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올리면 실업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바로 금리 격차에서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이주열 총재도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고민의 한 속내를 드러났죠. 또 북한 변수까지 있단 말이죠. 예. 한국은행에 어떻게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 연준의 자산 축소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미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게 될 경우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로 펼쳐질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예, 이제 연준이 4조 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현재 연준 자산을 2조 달러로 줄이게 된다.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 이러면 뭐 연준 자산이 줄어드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간에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준이 그 자산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 돈으로 그동안에 국채와 MBS라고 그러는 이 주택저당 채권을 사왔던 거거든요. 이 주택저당 채권은 주로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이제 만기 돌아오는 족족 더 이상 리발빙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돈을 그대로 시장에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9, 10, 11월 달에는 월 100억 달러씩 자산을 축소하지만 그 이후 또 3달 동안은 그보다 더 자산 축소 금액을 더 늘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 그럼 미국의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학자들이 해보고 있는데요. 금리를 좌우하는 변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제 흔히 잘 하는 다른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자산 축소가 약 시중금리를 2%포인트 정도는 끌어올리지 않겠는가. 현재 국채 1년 만기물이 금리가 1.8% 정도 하거든요. 요게 3.8%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 10년 만기물을 하면 약간 2.7%인데 요것이 4.7%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적어도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업하기도 좋았고 부동산 사기도 좋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주식 가격이 올라간 상당수의 요인도 금리 인하에 있었다고요. 2007년도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의 태평성대 이 10년 호시절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 기에도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면 여전히 주식, 부동산 더 호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액수에서의 미국의 금리가 인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인상 시대로 돌아섰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큰 변수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도 양적 완화를 손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를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유럽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 요인으로 자본 이탈을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유럽의 금리 정상화,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가 있다. 지금 라운티에프의 경기 주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경제 학설사나 경제 역사를 보면 이 금리가 한참 오르던 시기가 있고 내리는 시기가 있는데 약 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상승세를 탔다가 또 하락세를 타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 그런 기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을 가능케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난 10년과는 다른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미국이 연내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앞서서 박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 수준이니까 양국의 기준금리가 역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건데요. 박사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임팩트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도 금리가 낮았던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았던 적이 잘 없다는 거죠. 현재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좀 높거든요. 우리의 기준금리는 1.25%고 미국은 1.00%예요. 물론 1.00에서 1.25라고 레인지가 있지만 거기서 그 레인지의 상한선이 1.25%는 지준을 과다하게 많이 쌓았을 때 적용되는 거니까 사실은 1.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12월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 같아지면서 동시에 이 상한치는 우리보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금리가 역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은 미국보다도 통상적으로 리스크 면에서는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은 나라입니다. 예. 북한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만큼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는 좀 더 높아줘야 외국 자본 입장에서 한국의 주식이나 한국에 자본 투자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미국 금리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돈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적어도 한국에 들어온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차이를 보고 한국에 들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빠른 속도로 미국으로 빼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신규로 해외 정권 투자 자금이나 기업, 이른바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오면 우리도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따라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들어가면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우리 기업의 수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가계부채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그 상환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에 부담이 올 수 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에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굴릴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서서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예금 상품 쪽에서도 특히 실버 자금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올 수가 있고 또 가계부채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내려가겠다고 나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금리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금리 인하기에 살아왔고 거의 사실상 0% 금리대에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기로의 이 전환점에서 적응을 잘못하면 시장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도 실패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좀 각별한 유의가 예상이 되고요. 각별하게 유의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면에 또 금리 인상의 장점 시대에 또 맞는 그런 어떤 어떤 재테크 전략 그런 것도 동시에 이런 패러다임 변화, 환경의 체인지에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내 또 인상하게 되면 우리 역시 이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커질 텐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의 이탈 자금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가계부채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400조 원에 다다른 이 가계부채 문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봐주세요.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끌어다 쓴
총 부채의 총액이 2, 4분기 말 현재, 그러니까 6월 말 현재까지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게 1,388조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것이 3, 4분기 9월 말 통계를 아직 안 나왔지만, 아직 때도 며칠 남았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 보건대 약 한 1,430 또는 1,450억 달러를 넘어서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계부채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저는 1,388조 원이라는 그 금액 그 자체는 한국 경제에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다. 크게 놀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D1 기준으로 약 한 700조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공기업 부채까지 통 합치면 가계부채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지금 가계부채에 왜 이렇게 많은 경고등이 켜지느냐. 가계부채 절대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2014년 이후에 거의 폭발적이다. 자, 연평균 지금 15%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왔다고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돈을 펑펑 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가계부채 1,388조는 그리 위험한 수준이 아니고 또 윤종룡 금융위원장 시절에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참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안심대출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15년 또는 30년 나눠 갚는 형태로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당장의 가계부채 폭탄은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부채의 증가 속도는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갚지 않고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펑펑펑 늘어서 앞으로 5년 후 또는 7, 8년에는 문제가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문제 인식은 대단히 정확하고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막아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한번 정도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계부채가 이미 많아져 있고 높아가는 상태에서 가계부채를 갑자기 막아버리면 가계부채 대출 만기가 왔을 때 그 가계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발 신용공황이 오고 이것이 은행이 무너지고 연이어서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른바 연착륙이 중요하다. 그것을 영어로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죠. 서서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서서히 낮춰야지. 한꺼번에 낮추려면 정부의 정책적으로 내일이라도 다 갚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거예요. 아마도 파리 부동산 대책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가계부채 축소 전략이 올 겁니다. 현재 정부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김현미 장관이나 청와대 김수현 수석의 스타일로 봐서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예요. 일설에서 볼 때는 무지막지한 정책이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갑자기 줄어드는 그것은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동산을 막으면 그 돈이 증권시장으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서로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막으면 그것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직격탄을 줄 수가 있고 또 금리를 갑자기 올려야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재정 수지, 재무 지표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를 현재 LTV, DTI 이것을 낮추는 방식 현재 지금 파리 대책도 거의 반이 지금 부채 대책이거든요. 그걸 좀 더 낮추고 또 DSR로 고친다. 신 DTI다. 이런데 뾰족한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뾰족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무지막지한 수가 더 나올 텐데 아무튼 그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앞으로 정시에 가계부채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권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대책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다. 앞으로 지금 가계부채 대책에 정시에 큰 변수가 하나 다가오고 있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봤고요. 북한 리스크 역시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갈수록 그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북핵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예, 북한 사람들은 이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 얘기에 대해서 개 짖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기억나시죠? 예, 예. 개가 짖어도 우리는 간다. 핵렬은 간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파괴를 할 수보다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소리라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실제로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해서 세컨다리 보이콧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세컨다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는 건데 유엔의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컨다리 보이콧의 핵심 타겟 대상이 중국 기업들입니다. 특히 중국 금융기관들이 많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앞으로 미국과 더 이상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 또는 머누신 재무장관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달러 거래 시스템에서 배제를 시켜버리겠다. 중국 은행들이 달러로 돈을 받거나 달러로 돈을 빌려주는 거 또는 IMF로부터 론을 꾸는 거 그걸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말대로 과연 할지 안 할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너무 지금 말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지금 그 쇼크로 중국 경제의 쇼크로 이어질 수가 있다. 어저께 밤에 신용평가 회사인 S&P라는 곳에서 중국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등급 또 내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10월 18일이죠. 시진핑의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새 통치 체제를 좌우할 제19차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가장 큰 축제입니다. 예. 이 축제를 앞두고 S&P가 거의 초를 쳤다는 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용 등급을 낮춰버렸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중국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중국은 기업부채가 훨씬 더 많아요. 중국의 기업부채는 중국 전체 GDP의 1.8배입니다. 그 경제 규모로 비교할 때는 한국의 가계부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S&P가 등급을 떨어뜨렸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작한다면 그것의 효과가 나오기 전에도 국제금융시장이나 특히 신용평가기관에서 중국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중국이 갑자기 경제가 녹다운이 됐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지금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보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의 사드 보복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이후에 한국에 대한 원래 한강에서 뺨 맞으면 종로에 와서 저 큰 소리 지르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중국이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북한발 변수는 전혀 끝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한국 경제를 압박할 것이다. 만에 하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에 대응해서 개 짖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우리 핵렬은 간다. 핵렬이 간다 그러면 ICBM 한 대 더 쏘아버리겠다. 그랬을 경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응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반도 변수가 그동안에 경제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금리를 내려서 단기적인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지겠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변수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지금 북한발 악재는 거의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엔 총회 참석자 현재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간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북한을 제재할 만한 어떤 변수들이 나타난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젯밤 오늘 새벽에 뉴욕에서는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가 많이 열렸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 열렸죠. 한미일 정상회담 열렸죠. 또 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저께 유엔 본회의장에서는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연설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유엔 본회의장은 전 세계 외교 정상들의 정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격전장이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고 북한은 개짖는 소리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평화만 32번을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엇갈립니다. 그래도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어떤 베를린 선언을 기조를 이어갔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지금 그 도발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완충시켜줬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뉴욕타임즈 보던데요. 뉴욕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려서 오즈맨 아웃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 상당히 좀 불쾌한 용어인데요. 우리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상한 사람은 빼고 이겁니다. 그 흔히 우리말로서는 왕따로 번역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왕따가 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지금 동맹관계가 한미일 3국인데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웬 문재인 대통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평화만 32번 얘기하느냐. 왕따다. 지금 이런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만나서 중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생중계가 되지 않고 공개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은 회담이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 청와대 그 수행 기자들을 향한 브리핑에서 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본격적으로 배치하는 문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른바 재래식 무기의 그 기능 향상 또 확대 배치를 통해서 북한에 견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것은 핵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이 우리가 갖게 되면 북한의 SLBM을 추적 또는 격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양국이 말은 없지만은 아마도 핵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한반도에 많은 전략 무기를 배치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 따른 한국이 자금 부담 문제도 또 거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주장과 일본 아베 총리의 보복 공격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타격, 이게 지금 세계가 지금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데에서는 한마디도 지금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아마도 서로가 이 대목은 어색하니까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았느냐. 특히 지금 한국이 어저께 북한에 대해서 $800만 인도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좀 유동적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내는 거거든요. 무려 미국의 10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기가 부적절하다. 왜 한국이 지금 북한을 제재해야 되는 판국인데 왜 나서느냐. 이런 문제로 한미일 간에 좀 삐걱거리는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조가 맞춰졌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어저께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등 여기서의 합의사항은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개 천명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공격론이 조금 더 힘을 더 얻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북한 리스크와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언제쯤 금리를 올려야 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좀 잦아들 것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금리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국은행의 이제 이주일 총재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6월 달에 그때 한국은행 창립 기념 행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주일 총재는 취임 후에 2.5% 이런 금리를 계속 낮추기만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뭐 이 별명이 나돌기를 인하 총재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로서는, 자,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난다. 그 다음에 물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뭐, 그보다는 가장 큰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른바 테이프 텐트럼 현상, 돈이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긴축 발작 현상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대목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돈이 빨려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중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올려줘야 부동산의 수익 기대 심리도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김현철 청와대 경제수석이죠.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김현철 수석은 취임 후 첫 기자 인터뷰에서 한국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 우리나라 금리 좀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김현철 수석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왜 청와대가 나서느냐. 사실 법적으로 청와대가 나설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은행 분명히 중앙은행으로 독립이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과잉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가서, 요즘 대신 사과가 굉장히 유행인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망발을 하고 나면 임종석 청와대 수석이 가서 대신 사과하는, 요즘 대신 사과가 유행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고민이 깊은 게, 자,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어요. 새 정부의 코드가 금리 인상이다. 예. 인상 쪽으로 마음을 틀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경기가 조금 오르던 경기가 꺾였습니다. 2분기 이후로 경기가 꺾였어요. 여러 가지 산업 생산 지수를 비롯해서 많이 떨어지고, 건설 경기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파리 부동산 대책을 하니까 부동산을 쪼으면 건설 경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그 경기 과열도 막으면서 일자리도 늘린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정책이에요.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게 튀어나오고 또 한쪽에서 저게 튀어나오니까 마침 그 무슨 망치를 가지고 시중에 그 무슨 그 도깨비 잡는 프로그램 하듯이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지금 일자리 정부인데 일자리가 지금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 그런 통계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든지 또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너무 강도가 셌다. 이런 거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한국은행에만 지금
밀어버리겠는데 한국은행 금리는 만능의 칼이 아닙니다. 일찍이 경제학자 케인즈가 유동성 함정이란 걸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좀 낮아진 수준에서는 금리가 더 이상 함정에 빠져가지고 금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 사실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 금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태산이 가로막고요. 저렇게 하면 숭산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직 그 미국의 자산 축소 이것이 10월 달부터 시작이고 적어도 10월, 11월, 12월 세 달은 한 달에 100억 달러 밖에, 아니 100억 달러 큰 돈이지만 미국의 4조 5천억 달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큰 쇼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상도 지금 미국이 확정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지금 제니 옐런도 좀 고민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번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 태풍인데 시중에서는 어마어마한 태풍이라고 그럽니다. 그 태풍의 휴유증 때문에 실업자가 좀 더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어마 태풍에 이어서 또 하나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태풍. 이런 태풍들이 오게 되면 그 태풍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금리를 미국이 낮추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12월 달 금리 인상이 이런 태풍이나 지금 미국의 낮은 물가 때문에 올해 더 이연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너무 오두방정을 떨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은행이 움직인다 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의 조처가 지금 당장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12월 또는 내년 1월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예, 미국의 9월 FOMC 회의 결과 이후로 한국은행이 향후에 나아가야 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참여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